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사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방송인 박나래 씨하고 전 매니저들 간의 그 다툼인데요. 네, 최근에 박나래 씨가 말이죠. 고소인 신분인데도 새벽까지 그것도 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딱 나왔잖아요. 맞아요. 6시간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 심각한 법정 드라마 한복판에 와 있구나. 이게 분명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누가 뭘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걸 좀 넘어서요. 이 갈등이 도대체 어떻게 작은 불씨에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왜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네네. 이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이 됐는지, 그 안에 얽힌 어떤 심리나 법적인 계산,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가보죠. 이 모든 갈등이 수면 위로 딱 드러난 게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그 55억 원짜리 자택에 1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부터였어요. 네, 이게 그냥 돈 주세요 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르죠. 가압류라는 건요, 뭐랄까, 법적인 핵폭탄 스위치를 눌렀다, 이렇게 봐도 돼요. 핵폭탄이요? 네, 내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법원이 직접 나서서 묶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도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남의 재산을 그냥 묶어주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즉, 매니저 측의 주장에 최소한의 신빙성은 있다라고 법원이 1차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무슨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원을 움직인 실질적인 법적 공격으로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매니저들이 1억 원을 요구한 근거는 대체 뭐였나요? 월급을 안 줬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이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점이에요.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피해 목록을 보면 이게 단순히 밀린 돈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직장 내 괴롭힘, 술자리에서 유리잔을 던져서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심지어 불법 대리 처방 의혹까지 있었고요. 와, 처음부터 금전 문제랑 형사고소건이 막 뒤섞인 아주 폭발력 강한 폭탄이었던 거죠. 세상에 시작부터 판이 굉장히 크게 깔렸네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모든 걸 조용히 끝낼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법률 전문가는 이 순간을 협상의 골든타임이었다, 이렇게 부르더군요. 매니저들이 가압류라는 강수를 두니까 박나래 씨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네면서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려졌어요. 네. 물론 나중에 박나래 씨 측은 본인하고 상의된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요. 잠깐만요. 1억 원을 내놓으라고 집까지 가압류한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제안했다고요? 네,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점을 전문가가 지적합니다. 상대를 더 자극하는 수가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이건 협상 심리학에서 말하는 첫 제안의 모욕 효과 같은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어고를 떠나서요, 상대방의 고통이나 주장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딱 드는 순간 이성적인 협상은 이제 물 건너가고 감정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돌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로 판이 확 바뀌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차라리 몇 억을 주더라도 비밀 유지 각서각 받고 깨끗하게 털어내는 게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스타 입장에서는 훨씬 현명한 비즈니스 판단이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의 다음 선택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향했어요. 정반대요? 바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뭐 완전히 판을 엎어버린 거네요. 너희가 지금 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 이렇게 맞불을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법률 분석가는 이 맞고소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포인트 오브 노리턴으로 보더라고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좋아, 대화는 끝났다, 우리가 아는 거 세상에 다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격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불이 붙으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나온 게 그 전 남자친구 횡령 의혹. 네, 매니저 측의 주장은 박나래 씨가 당시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서 네. 월급 명목으로 4,4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으로 3억 원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거였죠. 이건 뭐 전형적인 횡령, 배임의 구조다 이런 거예요. 박나래 씨는 경영학과 출신으로 회계 실무를 맡은 정식 직원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매니저들은 한 학기 다니고 자퇴한 걸고 안다고 바로 반박했고요. 네. 심지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과거의 방송인 기안84 씨가 했던 발언이었어요. 모델 같은 친구였다. 내 재산을 노리고 만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이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의심이 더 커졌죠. 맞아요. 횡령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를 회사 대표로 올려놓고 연봉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어머니까지요? 네. 물론 어머니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걸 가장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보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조세 포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폭로는 따로 있었어요. 네. 바로 차량 내 성적 행위 의혹입니다.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요? 차 안에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그냥 사무실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좀 다르게 봐요. 회식 자리나 출장 중인 차 안처럼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간도 모두 업무 공간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 안이 움직이는 사무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가. 특히 운전 중인 매니저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상황을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가 행위 도중에 흥분해서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바람에 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안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이네요. 주사 이모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유리잔 투척, 특수상해 의혹까지.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박나래 씨 측에 또 다른 결정적 한 수가 있었다면서요? 네, 법률 전문가가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평가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매니저들이 걸어놓은 그 1억 원짜리 부동산 가압류를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어요. 잠깐만요. 가압류는 법원이 결정한 건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무력화시키죠? 그게 가능한가요?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나래 씨의 55억 원짜리 집에는 원래 은행이 빌려준 돈 10억 원에 대한 1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네, 1순위.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10억을 가장 먼저 받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매니저들의 1억 원 가압류가 2순위였고요. 네, 거기까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가 사실 우리가 박나래 씨에게 과거에 49억 원을 빌려준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순위로 근저당을 딱 설정해버린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원래 2순위였던 매니저들의 가압류는 3순위로 밀려나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55억짜리 집인데 1순위 은행 10억, 2순위 회사 49억. 합치면 59억 원의 빚이 걸린 셈이 되니까 네, 3순위 매니저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받아갈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 행위를 두고 이건 그냥 싸우자는 거다. 상대를 완벽하게 조롱하는 행위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런 노골적인 압박이 매니저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서 차량 내 성적 행위 같은 가장 치명적인 폭로를 결심하게 만든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건 그냥 감정 싸움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매우 위험한 수죠. 이게 바로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강제 집행 면탈죄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친구한테 1억을 갚아야 하는데 친구가 돈 받으러 오기 직전에 제 유일한 재산인 명품 시계를 동생한테 반원에 판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못 가져가게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만드는 행위죠. 이건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처음에 1억 원 분쟁이 맞고소와 폭로전을 거치면서 이제는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또 다른 범죄 혐의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 고소인 신분인데도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사건의 시작부터 모든 단계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선택이 아니라 판을 더 키우는 선택들이 연이어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다툼이 됐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정말 작은 불씨가 양측의 강경 대응이라는 기름을 만나서 온 집안을 태울 듯한 큰 불이 된 형국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펴본 법률 전문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더군요. 도대체 박나래 씨는 왜 초기에 합의하지 않았을까? 그게 저도 제일 궁금했어요. 수억 원의 합의금이 아까웠을까요? 그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순수한 자존심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런 생각에 돈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때로는 그래서 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였죠? 두 번째는 개선된 도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너희 결정적인 증거 있어? 라고 떠본 거라는 거죠. 확실한 녹취나 영상 같은 스모킹건이 없다고 판단하고 괜히 섣불리 돈을 줬다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만 될 수 있다. 이런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상대를 얕봤다는 거였죠. 네, 너희도 깨끗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죠. 특히 주사 이모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매니저들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도 같이 다칠 수 있는데 설마 모든 걸 터뜨리겠어? 라고 상대의 패를 낮게 평가하고 안일하게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이면에는 자존심이라는 감정, 또 증거 유무를 따지는 냉정한 계산, 그리고 상대를 얕보는 오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비이성적인 선택들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냉정한 수싸움이 처참하게 실패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 둘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